그때부터 또 10개월 뒤니까 사실 이게 추론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명이랑 많이 해보면 해봤다기보다 많이 봤겠지. 근데 이거를 임산부한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임신한 상태도 폴렛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 어떤 이야기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출산의 역사. 시리즈. 임산부입니다. 임산부.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진짜. 곧 아빠가 될 텐데. 태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태교를 안 하고 있어요. 태교 안 한다고요? 안 하고 있어요. 주변에 아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태교했냐 그랬더니 다들 뭐 첫째 아이 때는 책도 읽어주고 했는데 둘째 아이 때는 또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두 분이 좀 하시고 덜 하게 되긴 하지. 둘째 아이는 갑자기 태어나. 갑자기 말해. 둘째는 갑자기 말해. 해도 뭐 크게 그게 없다. 그래도 뭐 잘해주시죠 아내분한테. 아내가 좀 행복한. 그치. 그게 태교야. 뭐 클래식보단 아내가 그치, 좋아하는 음악 듣고 모차르트 뭐 이런 영화보다 아내가 좋아하는 뭐 스릴러, 파묘. 태교 제대로 하시네. 아, 이제 기본적으로 과다하게 신체 활동하지 않게 해드리고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엽산이나 이런 영양제 같은 것도 맞아요, 보충하고 맞아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일단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이제 성행이랑 임신을 미처 연관짓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그치.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그치. 뭐 그러니까 배가 나와야 뭐 아니까. 그 당시엔 임신이 뭔지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얼마 만에 아이가 나오는지도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그 경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알겠다. 그냥. 경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 다 중간중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 누구는 배가 좀 많이 나오고 누구는 좀 적게 나오고 임산부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기한을 그리고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 언제 임신했는지 알아야 이걸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하는데 이걸 어려울 어떻게 것 알아? 같아요. 일관적인 관찰이 안 어려울 되겠죠. 것 같아.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 거는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특히 그구나. 이집트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집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오 진짜? 심지어 아이를 낳기 위한 성행위를 보통 7, 8월 했어요. 여름에.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기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 1800년 정도에 이제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디클레 오아시스를 발굴했어요. 1800년 전이면 사실 이제 이집트 시대는 아니고 로마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이집트 토속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봐야 돼. 이집트 문명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수태후 18주에서 45주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124명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구가 넘는 산모의 유해도 발견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모성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존 상태가 너무 양호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었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그 사람들은 태양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어느 달에 죽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제체 주스를 알 수 있고 죽은 날짜를 알 수 있으니까 언제 임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봤더니 보통 3, 4월에 이제 출산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나라 세팅이잖아. 과학적으로 보면 지중해 인근의 여름은 임신하기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실제로 이제 남자도 체력이 떨어지잖아. 성욕도 줄고 실제 정자수도 감소한대 여름에. 근데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기네 인생의 거의 전부잖아요. 7, 8월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거든. 그러니까 이때 풍요 이런 거에 이제 상징이니까 나일강이 범람할 때 성행을 해야 다산하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얻어 걸린 건데 그 경향성이 있잖아. 7, 8월에 하고 3, 4월에 낳잖아. 그러니까 7, 8월에 하면 저때쯤 낳는다. 한 10개월 후에 애가 나온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얻어 걸렸구나. 네, 얻어 걸려서. 더 신기한 건 인도는 그런 경향성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수스르타 상이타 그 사람 또 이 사람은 정확히 인간의 아이는 10달에 태어난다라고 기술을 해놨고 왜? 어떻게 알았대? 임신의 시점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으로 있어요. 그 달이 딱 10개 지나가서 이때는 배가 안 나와 있던 여자가 이때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인승이가 인도 가면은 슈스르탕만큼 하려나? 나 쉽지 않겠어. 쉽지 않아. 아니 우리 다 어려워. 이 사람은 거의 올라운더잖아. 이 사람은 서지컬리도 막 그렇죠. 했잖아. 이 수술도 하니까. 이 사람 전문의가 좀 약간 밟은 정도야. 그것도 회기 인물인 것 같아 진짜. 좀 신기하죠. 이 당시 인도는 신기해요. 하여튼 이런 이제 고대 인도와 이집트 의학적인 지식이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히포크라테스 나오죠. 당연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크라테스 이제 말은 잘하지. 뭐라 그러고 했냐면 이 사람 얘기 듣고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이 들으면. 월경으로 나오는 피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을 덜 하기 때문에 인형 영양분이 나오는 거다.
아, 그리고 치질이 걸린 남자는 뭐라고 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술했고 이제 여자가 호흡곤란이나 열이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으면 여성의 자궁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다. 그 히스테리아잖아. 네, 이게 히스테리다. 히스테리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는 성관계 또는 임신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혼 안 하셨나? 임신하면 더 약간 이럴 그러니까 수 있는데. 더 예민해질 수 있는데 어. 이상한데 다행히 이제 에베소의 소라누스라는 그리스 의사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의 해부에 되게 정통했어요.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도 훨씬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오. 어느 정도냐면 월경 후에 2주 후에 성관계를 해야 임신할 수 있다. 오, 어떻게 알았대? 경험적으로 알았죠. 그때부터 또 10개월 뒤니까 사실 이게 추론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한 1000명이랑 많이 해보면 해봤다기보다 많이 봤겠지. 봤겠지. 그리고 이제 질병도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서 사용했대요. 어. 제대로 된 처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히포크라테스보다는 소라누스가 훨씬 낫죠.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옵니다. 중세는 진짜 암흑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랬는데 여성한테 더 가혹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여성은 남자보다 덜 귀해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된 공부할 기회도 안 줘요. 여성에 대한 질환도 남자들이 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배운 남자는 누구야? 수도승이에요. 그쵸. 여자를 아예 몰라요. 그냥 상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13세기에 이제 바톨르무라는 수도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바톨르무. 성인. 성자예요, 성자. 성자. 이 사람이 쓴 책이 19권이 있어요. 근데 음. 그 중에 4, 5, 6, 7권이 신체 체액에 대해서,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일상생활, 그리고 질병, 독극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건데 그렇게 보면 뭐 의학에 매진했나? 그러니까. 싶을 수도 있는데 다른 책을 보면 뭐 지구와 천체, 물질, 형태, 뭐야? 물, 땅, 물, 물고기, 육식 모든 학문에 대해서 다 썼어. 그래서 이 사람 천재인가? 라고 보는데 의학서를 보잖아요. 그럼 천재가 아니고 그냥 상상력이 풍부했던 아저씨 같아요. 그냥 소설가가 됐어야지. 소설가야, 소설가. 이 저서를 어. 보면은 태중의 아이는 어머니의 생리혈을 먹고 큰다. 왜냐면 임신한 여자는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피를 먹고 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저술한 여성 해부학을 보잖아요. 남성 해부학을 거꾸로 한 겁니다. 여성의 질은 남자의 성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난소는 남자의 고환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거는 일종의 기형이고 그래서 여성이 본질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이제 기술을 했어요. 부정하다는 건 사실 열등하다보다 더 나쁜 기술이죠. 그치. 이러면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될 리가 그러니까 없지.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도승이나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요. 더 부작용이 나. 근데 가난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의 여성들은 조산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훨씬 나아요. 기본적으로 조산사는 이제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지만 경험에 의해서만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나아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걸 도와줘봤어. 그러니까 조산사가 훨씬 나은 거죠. 어찌됐건 임산부는 병에 더 잘 걸리고 아이를 낳을 예정이잖아.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배려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배려가 지나치면 억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임산부는 뭐 조심해야 된다, 사람 많은 곳 가면 안 된다 등등의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언 중에 이제 의학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 알코올, 카페인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좋잖아. 담배 같은 건 당연히 그렇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게 많아. 특히 생선을 못 먹게 합니다. 생선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 그래요. 생선은 다 먹잖아. 먹다가 얘가 잘못됐어. 그럼 이거 생선 먹어서 그런 거다. 그치. 다른 거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통계의 오류야. 너 어제 뭐 먹었어? 너 밥 먹었어? 김치 먹었어? 김치 먹어서 그래. 그 임산부는 김치 먹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생선을 못 먹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 놓고서는 또 담배는 예외야. 1970년까지는 담배가 임산부와 태아한테 유해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피다가 안 피우면 더 나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해로운 것 같아요. 하루 한 갑까지는 괜찮아. 한갑까지는 펴. 그러다가 이제 담배 피우다 보니까 애들이 작게 나오고 기형아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담배를 사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떤 부모는 작은 아이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뭔 소리야? 그런 미친 소리를 하던 시절이 있다가 이제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제 담배 끊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금기가 있었겠죠. 고서를 이제 뒤져가지고 본 건데 이거는 임신 중에 달걀과 잉어를 먹으면 안 된다. 닭고기나 찹쌀을 먹으면 촌충이 생긴다. 참새고기와 된장을 먹으면 점이 많이 생긴다. 오디나 오리알을 먹으면 아이가 거꾸로 선다. 브릿지가 된다. 저희 애들이 둘 다 브릿지여가지고 저희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 당신은 이제 여가명은 진짜 사실 너무 난산이고 그쵸. 사망할 가능성이 너무 사망 높아요. 가능성이 당시에는. 너무 높지. 그리고 참새고기와 술을 먹으면 아이가 음탕해진다. 양의 간을 먹으면 불운해진다. 자라를 먹으면 아이의 목이 짧아진다. 뭐 먹을 게 없어요. 쌀밥만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남아소선호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를 낳을 수 있는 법에 대한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쓰다듬거나 껴안기를 하거나 뭐 돌을 넣고 타고 놀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태교도 했어요. 조선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화권에서 태교를 했어요.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는 임산부가 무서운 얘기를 듣거나 읽는 것은 태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선에서도 태교를 엄청 열심히 신경 썼습니다. 왜냐면 조선은 자녀에 대해서 옛날부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모로 눕지도, 모서리나 자리 끝에 앉지도 않았고, 외다리로 짝다리 서지 않았고, 거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잘랐는데 바르지 않아 그럼 먹지 말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도 말고, 현란한 것은 보지도 않고, 음란한 음악은 듣지 않는다. 근데 음란한 음악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야? 음란한 저작거리에서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건가? 같은데 그런 느낌이. 거는 못 듣고 예. 눈먼 악관한테 시를 읽게 하고 올바른 이야기만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아이를 낳으면 반듯하고 제덕이 남보다 뛰어나다. 산모가 힘들었겠다. 억압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재밌는 거 못 보게 하고 맛있는 거 못 아무것도 먹게 하고. 심지어 뭐 모로 눕지도 못하고 모로 눕지 못하면 바로 넣어야 그러니까 되잖아. 자세도 근데 임시되는데 불편하고. 바로 넣으면 더 힘들지. 가뜩이나 뭐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서 힘들 텐데.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 못하게 하고 하니까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하면은 뭐 입죠? 인부복을 입잖아요. 조선에서는 옷이 헐렁하고 하기 때문에 인부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어떤가? 다행히. 콜셋 뭐 이런 거 하잖아. 코르셋을 하죠. 그러니까 고대 문명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모든 문명이 옷이 다 헐렁거려. 근데 중세부터 옷이 점점 타이트해지더니 진승이가 말한 것처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코르셋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임산부한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임신한 상태도 코르셋을 어떡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도 악화가 되고 야, 태아 죽겠다. 아이의 기형, 디포미티가 유발이 될 정도로 이러한 경향이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다가 말이 돼. 중엽을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는데 이거를 확 가속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루시 볼이라는 미국 배우예요.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도 상을 받고 뭐 에미상도 받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TV쇼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펑퍼짐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나서 유행이 됐어? 인부복이 대대적인 유행을 하고 오. 그 이후로 완전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아 임신하면 인부복을 입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임산부의 역사입니다. 임산부도 쉽지 않았겠죠 옛날에는. 근데 출산이 제일 힘들어요. 너무 위험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출산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